안녕하십니까. 순수이성 비판 세 번째 강좌 열겠습니다. 두 번째 강좌에서 칸트는 주관적 연역과 객관적 연역을 예도가 잠시 칸트에 대하여 언급했는데, 이 주관적 연역은 주로 오성의 사용과 오성의 능력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 연역은 이 세계 안에, 그죠? 이 세계 현상이 주관적 연역인 범주표에 맞게 나타나고 인식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계 안에도 범주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 이런 게 어려운 거, 이런 게. 그리고 인식 안에 있는 범주표에도 범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범주라고 하는 카테고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으로부터 가지고 오는데, 칸트는 이걸 12가지로 나눕니다. 그죠? 첫째는 맹어, 양이 있고, 그 다음에 크발리테트, 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질과 양과 그 다음에 양태가 있고, 그죠? 양태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인과율이 있고, 그러니까 양에서 세계가 나누어지고, 질에서 세계가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양태에서 세계가 있고, 뭐 이런 방식으로, 그렇게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실체에도 세 가지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범주는 12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양은 뭐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가 있고, 전부가 있고, 이런 방식으로. 그 다음에 질은 이다, 판단의 이다, 그 다음에 아니다, 그 다음에 인 것 같다, 알스 오프와 같은, 이 미학에 적용되는 그런 범주표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실체와 속성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인과론을 구분하는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는 양태인데, 그것도 세 가지로 또 나누어지는 현상으로. 그죠? 참 독특한 거죠. 이 범주표가 대가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미리 이러한 범주의 12가지 범주표가 머릿속에 있고, 그죠? 이것이 이제는 주관적 연역에 따라서 이 세계가 감성을 통하여 들어온 이 세계가 이 범주표에 맞게, 오성의 범주표에 맞게 적용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칸트는, 그죠? 이거를 칸트는 선천적 종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테제 아프리오리라고 하는 거는 바깥에 있는 이러한 이 경험의 내용, 세계를 통하여 들어오는 이 경험의 내용이 감각의 외적 형식인 공간을 통하여 들어와서 표상이 되어서 시간으로 되잖아, 그죠? 이게 감성이라고. 근데 감성은 철저하게 오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오성의 능력, 이거와는 구분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론에서 말하는 휴무가 로크의 경험론에서 말하는 모든 오성의 관념은 뭐예요? 감각적 인상에 근거하여 발생한다라고 봤는데, 칸트는 이거를 거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성은 따로 이미 선언적으로
범주표 12가지에 의해서 구성된, 그죠? 그러한 개념들이 있고, 이런 개념들이 범주에 의해서 이미 마련되어 있는 거야, 대가리 안에. 그러면 이 세계 안에도 그러니까 이런 종합을 통하여 감각적으로 들어온 이런 것들을 범주가 적용하는 걸 선험적 종합이라고 하는데, 이 선험적 종합은 그러니까 두 가지 형식이 결합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모든 감각을 통하여 들어온 거는 무조건 감각을 통하여 들어온 거는 수동적입니다. 무조건. 맞죠? 내가 보고 싶어서 보는 것도 있지만 그냥 보여져서 보는 것도 있는 거죠. 그게 감각을 통하여, 진리히카이트를 통하여 들어오는, 이런 직관을 통하여 들어오는 거는 철저하게 수동적입니다. 그런데 이 수동적인 거를 철학자는, 아니 머릿속에 먼저 마련되어 있는 오성은 언제나 능동적이라는 거야. 액티브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각의 특성은 수동적, 파시프한 거고, 오성의 어떤 이러한 범주의 이 적용 능력은 액티브한 거예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여러분 생각을 해봐. 감각으로부터 들어온 이 경험 내용이 지성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이 오성이 능동적으로 가서 감각으로부터 들어온 내용을 붙잡겠어? 아니면 감각이 와서 오성에게 이렇게 붙잡겠어?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오성이 가서 적용시키는 거예요. 오성이. 그러니까 오성 안에, 우리 대가리 속에 안에 있는 이러한 12개의 범주표가 미리 있고 판단을 할 수 있는 범주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칸트한테서는 독특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불려지는 게 바로 이거라고. 옛날에는 이 세계가, 그죠? 칸트 전에는 이 세계가 먼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인간이 그거에 맞추어서 인식한다라고 생각한 거야. 로크나 휴մ 다 이런 방식입니다. 근데 칸트는 뭐가 다른가 하면은 범주표 안에 선험적으로 이러한 질과 양과 존재와 그 다음에 또 양태, 이런 것들이 미리 범주로 대가리 속에 12개가 있고, 여기에 맞추어서 이 세계가 현상하고 나타나고 인식된다라고 본 거야. 그러니까 시간이 대가리 안으로 들어가면서 인간이 이 세계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칸트한테서는 철저하게 이런 범주표에 따라서 이 감각적으로 들어온 그 경험의 내용들, 바깥으로 들어온 이 경험의 내용들이 범주가 가서 오성의 범주가 적용시킨다고 본 거예요. 이때 판단이 일어나는데, 이걸 구상적 종합, 콘스트럭티브의 진테제라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선험적 종합, 진테제 아프리오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러한 선험적 종합을 통하여 드디어 판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판단이 일어난다고. 이때 이 판단은 언제나 지 맘대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언제나 머릿속에 미리 준비되어 있는
범주표 12가지에 따라서 발생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는 로크와 그 다음에 존 로크도 휴엄과 더불어 영국의 경험론자잖아. 그러니까 존 로크를 언급할 때도 있고 휴엄을 언급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200몇 페이지 정도 원서입니다. 원서 정도에 가면은 이런 말을 해요. 라이프니츠는 합리론자, 극단적 합리론자였던 라이프니츠는 너무 많은, 그죠? 너무나 감각적인 것을 이성화시키는 그런 경향, 지성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휴엄과 로크만 언급합니다. 거기서는 로크는 둘 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로크는 지성적인 것을 너무 감각화한다, 감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 다가 종합이 돼야 인식이 발생한다라고 본 거지, 경험론자들은 이러한 감각적인 것을 경험과 오해를 하고 있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칸트는 경험이라는 것은 감각과 오성의 결합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관과 개념의 결합, 이해가 돼요? 직관이 감각 직관이잖아. 감각 직관과 오성의 개념, 범주표에 따라서 이 두 개가 결합돼서 경험이 일어난다고 본 거야. 그러니까 모든 에얼파룽은, 경험은 철저하게 이 두 가지 다를 결합해야 되는 거예요, 칸트한테서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결합해야 발생하는데 휴엄이나 로크는 어여본 거야. 이 두 가지 다가 아니라 이 오성의 지성적 능력이 언제나 감각 직관에 의존한다고 본 거예요.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두 개가 종합된 게 아니라 언제나 경험론자들은 오성과 이성이 언제나 감각적 인상이나 감각에 의존하고 있다고 본 거라고. 두 개가 분리돼서 종합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라이프니츠는 감각적인 것을 오성이나 이성의 기능으로 축소시켜 버린 거야. 그러니까 양쪽 극단에서는 두 개의 종합은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이 감각을 지성화시킨 로크, 그 다음에 지성을 감각화시킨, 지성을 감각화시킨 휴엄과 로크, 그 다음에 감각을 지성화시킨 라이프니츠, 이 두 쪽 양진영의 합리론과 경험론은 칸트는 부당하다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안에 이미 감각과 오성의 범주가 결합되어서 경험을 만들어낸다고 봤는데, 모든 경험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서 그 위대한 독일 관념론의 출발점, 그러니까 아우스강스풍크트 폰 도이쳔 이데알리스무스, 독일 관념론의 위대한 출발점이 나옵니다. 자기 의식을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이게 다 순수 이성 비판의 앞쪽에 나오는 그러한 앞쪽에 나오는 그런 거예요. 앞쪽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분석론에 나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자기 의식 안에 자기 경험을 표현하는데, 모든 자기의 경험은 나는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통각이 나오는데, 여기서 칸트는 데카르트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자체로 존재하는 나가
뭐야 증명되는 게 아니라고 봤다는 거야. 맞죠?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의식에 의해서 확인돼야 되는 거예요. 이덴티피 찌롱돼야 되는 거야. 확인돼야 이 존재하는 나가, 그죠? 증명이 되는 거잖아. 근데 데카르트는 그냥 그거를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명제를 자기의식으로 확증하고 있지는 않다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칸트는 이 자기의식 안에, 자기의식의 경험 안에 이미, 그죠? 이러한 선험적 종합, 그러니까 오성과 감성의 종합이 언제나 들어있다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경험론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감각적인 것들을 경험과 동일시해 버려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성과 오성과, 지성은 오성과 같이 갑니다. 오성과 그 다음에 감성의 결합이 이미 경험 속에는 포함되어 있는 건데, 경험론자들은 휴움과 로크는 이러한 것들이 경험을 감각적 인상으로 환원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오성은 그 감각적 인상에 포함되어 있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칸트는 뭐라 그래? 그 위대한 말을 하잖아요. 이러한 로크와 휴움과 라이프니츠의 극단화, 엑스트레미지룽을 극복하기 위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순수이성 비판에서 서너 차례 언급하고 있다고, 이런 것들을. 그런데 이러한 언급으로부터 위대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개념 없는 직관. 여러분 생각해봐. 개념이 뭐야? 개념은 오성입니다. 그게 오성 없는 직관, 개념 없는 직관은 뭐야? 맹목적이지. 여러분 생각해봐. 감각적으로 다 들어와요. 여러분들이 다 감각으로 다 받아들여. 근데 여러분들이 이 직관으로 들어온 감각적인 자료들을 인간은 자기의 오성적 지성에 의해서 붙잡은 것만 경험으로 갖고 있고, 기억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지성적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수만 가지의 자료들이 들어오지만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인식하는 건 뭐야? 지성적으로 붙잡은 것만 인식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칸트의 오성과 감성의 어떤 그러한 결합은 철저히 라이프니츠적인 순수 이성과 그 다음에 흉적인 감각적 인상 두 개 다를 보완하면서, 그죠? 인간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개념 없는 직관은 뭐야, 여러분? 대가리 속에 오성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는 그런 감각적인 내용들은 맹목적인 거죠, 여러분. 맹목적이고. 그 다음에 또 뭐야? 직관 없는, 오성의 범주가 없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직관은 뭐예요? 개념이 없는 직관은 맹목적이고, 그 다음에 직관이 없는 개념은 뭐야? 내용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공허한 거예요. 그 위대한 말을 하잖아. 그러니까 개념 없는 직관, 안샤웅 온의 베그리프 없는 직관은 뭐야? 공허한 거야. 보카지오날한 거야. 그리고 역으로 개념이 없는 직관, 그죠?
개념이 없는 직관은 어떻게 했어요? 안샤우온의 베그리프. 개념이 없는 직관은 단지 맹목적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직관이 없는 개념은 내용이 없다, 공허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종합이 돼야 경험론적 인식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칸트에게서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예도는 순수 이성 비판을 여러분들에게 원서를 전체적으로 전달하는 걸, 1차 자료를 전달하는 걸 목적으로 갖지만, 또 한 가지는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기 위하여 예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내용에도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1차 자료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기 위한 신뢰도 많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두 개가 종합이 선험적으로 종합이 이루어져야 판단이 발생한다. 왜 선험적인 거야? 대가리 속에 범주가 이미 선험적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칸트는 주로 범주표 중에서도 칸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범주가 인과율입니다, 여러분. 인과율과 두 번째는 실체론입니다. 실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러한 지속적인 그 실체 개념 있죠. 그 지속적인 어떤 그런 특징, 자기는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것들은 변하게 하는 그러한 지속적 실체 개념과 모든 것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인과론을 범주표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휴메 회의론이 이 두 가지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됐어요? 휴면 뭐야? 인과론 같은 게 뭐가 있느냐? 인과론을 인정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인과론을 인정해버리면은 이성을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돼? 이성이 초월적으로 이 세계 안에 원인과 결과를 추론해서 도출하는 이러한 과학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뭐야? 관념이 감각적 인상을 지배하게 돼버려. 그래서 휴메 회의론을 공격하기 위하여 칸트는 인과율과 실체, 이 두 개의 개념이 범주표 속에 들어있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의 범주표를 설명할 때 인과율과 그 다음에 실체와 속성,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 이 두 개를 정말 매우 길게 범주표에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칸트가 머릿속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은 이런 머릿속에 이런 범주들이 들어있고, 그 범주의 논리학적인 범주표가 바로 오성의 특징이라고 봤다라.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수학적인 그런 특징이 오성의 능력에서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실제로. 실제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오성의 범주가 뭐야? 범주표에 따라서 이 세계 현상이 그대로 인식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세계의 모든 인식은, 자료들은 대가리 속에 미리 주어진 오성의 범주표에 따라서만 대가리 속에 나타난다라. 이러한 인식론을 칸트는 주장하고 있다. 이거를 칸트의 말로 말하면 주관적 연역입니다. 맞죠? 그런데 이런 인과적인 것하고 실체적인 이런 것들은 대가리 속에만 있는 게 아니야. 이 자연 세계 안에 이미 모든 사물들이 인과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실체와 속성을 가지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이 세계가 그런 방식으로 수학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려운 게 나타나. 그게 대가리 속에서 인식되는 주관, 머릿속에 있는 범주표만 수학적으로 머릿속에 범주표만 그런 논리적인 수학적인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세계 자체, 그러니까 인식 대상인 세계 자체도 이러한 인과율과 실체와 속성의 그러한 범주들의 특성을 갖고 움직인다고 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세계와 인식 대가리 안에 있는 범주와 이 세계 안에도 그런 범주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뭐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을 칸트는 찾아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됐죠. 얘도 참, 나는 대가리 속에만 범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의 모든 사물도 그런 방식으로 움직이니까 세계에 대한 인식은 범주표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세계에 대한 사물도 그러한 속성으로 움직인다고 봤거든. 그게 여러분, 이 사고는 뉴턴의 물리학과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인식은 객관적 타당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브젝티브 결통을 갖고 있는 거야. 그 이유는 바깥에 있는 대상 세계 자체도 이미 논리적 범주에 따라 구조화되어 있다면 이거를 세계의 수학화라 그럽니다. 마테마티지롱 데얼 벨트야. 그러니까 세계의 수학화가 대상 속에도 있고, 그리고 오성의 수학화인 대가리 속에도 수학화가 있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칸트는 이것을 객관적 타당성을 가질 수 있는 모든 인간의 경험은 객관적 타당성, 오브젝티브 결통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 객관적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가리 속에 있는 오성의 범주표로부터 다시 이 세계의 현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객관적 영역이라 그럽니다. 그게 주관적 영역은 오성의 범주표, 대가리 속에 있는 오성의 범주표를 다루는 거고, 객관적 영역은 이것의 객관적 타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세계 안에 만유인력의 법칙과 같이 이 세계의 물리학적 법칙이라든지 자연의 법칙을 또한 인과성이나 실체나 이런 개념에 따라서 이 세계의 대상 세계의 물질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객관적 영역이라고 합니다. 이 객관과 주관이 인식을 통하여 선험적 종합을 통하여 경험이 발생할 때 이것은 객관적 타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주관의 영역과 객관의 영역이 일치될 수 있다라고 칸트는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은 이제 객관적 영역으로 나가서 그 영역, 주관적 영역과의 조화, 할모니, 그 다음에 일치, 이런 것들을 이루는 데에 주목하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감성론과 오성론과 이러한 감성론의 시간론과 뭐예요? 공간과 시간을 다루는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오성의 범주와 그 다음에 개념을 다루는 판단을 다루는 이 부분은 주관적 영역에 들어가지만
이런 것들이 세계 현상 안에서의 물리적 법칙을 따로 또 연구해서 이러한 법칙적 범주, 세계의 법칙적 범주가 미리 주어진 인간의 오성의 범주와 일치한다라고 하는 이런 객관적 영역과 주관적 영역을 합쳐서 그런 것들을 그죠? 자기의식이라고 하는 나의 경험 아래로 내가 생각한다 아래로 포섭하는 이러한 구성을 갖고 있는 게 바로 뭐예요?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분석론에 들어간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칸트의 철학에게서 이러한 초월적이고 선험적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인간은 경험되는 것, 내가 경험하는 것만을 갖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성의 추리라든지 법칙의 추리를 통하여 우리는 현상을 추측할 수 있고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세계 현상도 선험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인식 안에 있는 범주표라든지 감성에 붙어 있는 오성과 시간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가 선험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을 경험적 데이터를 통하여 받아들이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의의 선험적인 것과 결합을 해서 판단을 이루게 되는지 그죠? 그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는 칸트의 이러한 전체적인 기획을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에서 칸트가 기획했던 그 모든 오성론이라든지 감성론이라든지 이게 끝나면 이제 이성의 이념이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제나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 베그렌츠트 한계 지워진 거예요. 모든 오성의 개념은 뭐야? 바깥에서 들어온 감성의 공간과 시간을 통과해서 들어온 거라 그러면 혼자 개념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념은 미리 주어져 있는데 미리 선험적으로 주어진 이 개념은 언제나 바깥에서 들어온 경험, 내용, 감각, 내용과 결합될 때에만 경험이 완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적이면서도 미리 주어져 있는 선험적 도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느냐를 칸트가 고민했다고 한다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은 철저하게 순수 이성은 언제나 역으로 언제나 경험 내용을 소고한 그러한 이성이 아니라 경험 내용과 함께 작용한다라는 것. 그러나 이 경험 내용은 또한 경험론자들처럼 혼자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객관적으로 미리 주어진 그러한 범주표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식하는 모든 경험은 이러한 오성의 범주와 경험 내용을 형성하는 감각 직관의 데이터들을 언제나 함께 결합해서야만이 경험이 완료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칸트는 선험적 종합 판단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참 재미있는 인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칸트가 하이데거라든지 오늘날 포스트 모던에서 비판받는 이유는
이러한 인식을 모든 인간이 동일하게 타당성을 갖고 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나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감각이라든지 직관이라든지 그런 게 다 똑같을 수가 있나? 보편적인 어떤 그러한 이성 감각의 보편 형식인 시간과 공간, 요거까지는 같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인간은 감성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감성은 언제나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감성은 감각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인간은 감각이 좀 감각에도 질이 있는 거죠. 지성도 질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타당성을 주장하는 이러한 칸트의 철학은 언제나 주관의 수학화와 객관의 수학화가 합쳐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말하는 그런 객관의 이 세계의 수학화를 칸트는 대가리 속에 있는 수학화, 곧 오성의 범주와 이러한 바깥에서 일어나는 세계의 수학화를 일치시키려고 한다라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면 모든 인간의 인식적 경험이 왜 객관적 타당성을 얻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객관적 타당성은 칸트에 의해서, 니체에 의해서 개박살나게 됩니다. 나중에. 그 이유는 인간의 삶은 결코 삶은 예술적인 것이 수학적인 게 아니잖아. 인간의 삶은 수학에 의해서 추측되는 게 다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니체의 삶의 철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붕괴돼 버리고, 그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러나 칸트의 이러한 철학은 그 당시에 유럽의, 그죠? 유럽의 그 당시의 과학적 상황, 그 제1 철학의 원리를 수학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실성의 어떤 그 분위기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칸트의 인식론은 모더니티에서 인간의 과학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인간학으로서 최고의 역할을 했던 그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도 강좌 세 번째,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세 번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추스.